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의학계열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의학계열 생명과학 출제 개요, 그리고 제시문과 논제, 그리고 각 해당 논제에 대한 예시 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학계열 생명과학 출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는 특정 과학 지식의 유무로 평가하기보다는 제시된 의학 생명과학 지식을 활용한 설명 능력,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 그리고 논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생명과학 1, 2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제시문을 제시하고 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채점 기준은 제시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는가, 논리적 추론의 근거나 방법을 올바르게 기술하였는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안을 작성하였는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논제 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 2-1의 제시문은 가와 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시문 가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상반된 작용을 통한 항상성 유지를 이해하는 문제이고, 제시문 나는 혈당량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을 이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제 2-1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다음 표는 어떤 사람 A와 B의 일상생활 중 일정 시간 동안 혈당량과 인슐린의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A와 B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였다. 문제 1입니다. A와 B의 식사 시간은 언제인지 추론하시오. 문제 2. A의 혈당량에 따른 인슐린의 변화에 근거하여 글루카곤의 변화를 추론하고, 이들 두 호르몬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원리를 논술하시오. 문제 3. 제시문 1의 시간에 A와 B가 식사를 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A와 B의 혈당량과 인슐린 농도 변화 차이의 원인을 추론하여 논술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시간 30분 단위로 A와 B의 혈당량과 인슐린을 각각 조사한 값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0분까지는 A, B 모두 혈당량, 인슐린이 높은 값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분이 되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여 120분 또는 150분이 될 때까지 A 또는 B에서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혈당량 또는 인슐린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A는 혈당량이 90 또는 110, 120 되는 값을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B는 혈당량이 낮은 경우 130, 높은 경우는 260까지 매우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예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은 1. 혈당량은 식사 직후에 급격하게 상승한다. 따라서 표에 따르면 A와 B의 혈당량은 90분에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A와 B는 60분과 90분 사이에 식사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답을 작성할 때 A와 B는 60분과 90분 사이에 식사를 하였다라고 단순하게 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답의 출현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을 작성할 때는 충분한 그 논리,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르몬 분비량은
피드백으로 조절되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양은 서로 음의 관계를 갖는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은 증가하고 글루카곤은 감소한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로 포도당이 흡수되어 혈당량이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증가하고 이 인슐린은 간에 작용하여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간에 저장한다. 동시에 몸의 각 세포에서는 포도당의 소비가 촉진되어 혈당량이 감소한다. 혈당량이 감소하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량이 증가한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양은 서로 음의 관계를 갖는다 라고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 또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은 증가를 하고 글루카곤은 감소한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당량 조절에 관련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을 서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A는 식사 전에는 혈당량과 인슐린 농도가 낮지만 식사 직후에 급격히 증가 후 서서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는 A보다 식사 전에 혈당량이 높고 인슐린 농도는 낮다.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하지만 인슐린의 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B에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 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B는 이자 베타 세포에서 이상이 있어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에 적절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당뇨병 환자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제 2-2입니다. 논제 2-2는 제시문 다와 라를 참조하여 답을 하는 것인데, 제시문 다는 효소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이고, 제시문 라는 기질 농도, 효소 농도, 그리고 반응 속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제 2-2입니다. 제시문 다와 라를 참조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다음 표는 기질 농도에 따라 일정량의 A와 B, A와 C를 처리를 하였을 때 반응 속도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A는 효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입니다. 문제 1. A, B, C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논술하시오. 2. 기질의 농도가 40 이상일 때 효소 A의 반응 속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경우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질의 농도와 연계하여 논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질의 농도는 5단위로 증가하여 50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A의 반응 속도는 기질의 농도가 35가 되었을 때 최대값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A와 B를 동시에 처리를 하였을 때는 기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A의 반응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질의 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A, B의 반응 속도도 증가를 하여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A와 C를 같이 처리한 경우는 A의 반응 속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높은 경우 모두 다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답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는 증가하지만 기질의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여 더 이상 결합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효소 A는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 빠르게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A와 B가 같이 처리되면 기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느리지만 점차 증가하여 높은 기질 농도에서 A와 동일한 속도에 도달한다. 따라서 B는 A의 경쟁적 저해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A와 C가 같이 처리되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C가 A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도가 높아져도 그 저해 효과가 크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는 A의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C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A, B, C의 관계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A와 B, A와 C의 관계뿐만 아니라 B와 C의 관계도 언급이 필요한데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B와 C의 관계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에서는 주어진 자료로서는 B와 C의 관계는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언급이 필요하겠습니다. 2번, 효소 반응 속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응 속도가 40 이상에서는 반응 속도가 더 이상 효소 농도가 40 이상에서는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효소와 기질의 결합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소를 더 추가하면 반응 속도는 다시 증가하고 일정 수준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X축은 기질의 농도, Y축은 반응 속도를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는 증가하여 일정 수준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여기에 효소를 추가를 하게 되면 다시 반응 속도가 증가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기를 하고 또한 논술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제 2-3입니다. 논제 2-3은 제시문 마와 바를 활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마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파악하는 내용이고 제시문 바는 광합성이 명반응, 암반응으로 일어난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2-3 그림은 1949년 벤슨이 식물에 빛과 이산화탄소를 따로 공급하면서 광합성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이다. 제시문 마와 바를 참조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벤슨의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광합성이 2단계로 일어남을 논술하시오. 문제 2번 그림 가 3의 가 3은 오른쪽 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3의 조건으로 이 조건은 빛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모두 공급되는 조건, 일반적인 광합성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으로 온도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실험 조건 20, 25, 30도시에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서 광합성 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해상되는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차이를 논술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는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만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이어진 실험에서 빛은 있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경우 모두 다 광합성이 가나 모두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진 실험에서 나에서는 빛은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경우는
광합성이 약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에서는 빛과 이산화탄소가 모두 공급되는 경우에는 광합성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험 결과에 근거를 하여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명반응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암반응 두 단계로 일어난다. 실험 나 2에서는 빛이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 3에서 빛을 차단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였을 때 광합성이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가 3에서는 빛과 이산화탄소가 모두 공급된 경우에 광합성이 높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은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암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광합성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 속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는 광합성 속도가 낮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 속도는 증가한다. 주어진 온도 조건에서 모두 일정 수준의 빛의 세기에 도달하면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광포화점에 도달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광포화점은 낮아진다. 30도씨에서 광포화점이 가장 낮고 20도씨에서 광포화점이 가장 높다라는 내용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답을 작성하실 때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 속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각각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아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제시되었던 광포화점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X축은 빛의 세기, Y축은 광합성 속도로 나타내주고, 그리고 주어진 온도 조건 20도, 25도, 30도씨에서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온도가 낮은 경우는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 속도도 낮지만은 빛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도 높은 온도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광포화점은 높은 온도에서는 광포화점에 빨리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포점은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 낮은 온도에서는 높은 광포점을 가진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제 2-4입니다. 논제 2-4는 제시문 4아 자를 참조하여 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시문 4는 태양 에너지가 생태계의 근원적 에너지임을 파악하는 내용이고, 제시문 아는 먹이 연쇄 및 생태 피라미드를 이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자는 생태계의 평형과 생태계의 항상성을 이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2-4입니다. 생태계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안정된 생태계에 외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생태계가 교란되기도 한다. 제시문 4아 자를 참조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문제 1입니다. 생태계에서 이용되는 근원 에너지는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먹이 연쇄를 통해 이동하는지 논술을 하시오. 문제 2. 평형 상태의 안정된 어떤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면 이후 생태계 변화 과정을 생태 피라미드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입니다. 단 이 생태계의 소비자는 2차 소비자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생태계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이고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그 결과 얻어진 유기물이 먹이 생태계를 생태계의 먹이 연쇄를 통해 이동한다라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참조하여 1번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이다. 빛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유기물 형태로 먹이 연쇄를 통해 생태계 내에서 순환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생태계 평형은 유지하기 쉬우며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어지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회복이 될 수 있다. 안정된 생태계가 오염으로 일시적으로 교란되어 1차 소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한다. 생산자의 감소는 1차 소비자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2차 소비자의 감소를 유발하여 결국 평형 상태의 생태계를 회복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되는 먹이 피라미드 그림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평형 상태의 생태계는 이와 같은 생산자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2차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값을 갖는 피라미드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경우 교란이 되었을 때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고 증가를 통해 생태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고 생산자는 감소하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2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1차 생산자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나타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회복되는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